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입니다. 30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과 위선 속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복수를 완성했는지 지켜보세요. 오늘 모든 굴레를 끊어낼 것입니다. 새벽 4시 나는 혼자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목이 저릴 때까지 물을 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오늘 벌어질 일로 가득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 갑자기 큰형님이 전화해서는 모든 친척이 모여야 한다고 했다. 이상했다. 평소 명절만 되면 핑계대던 친척들이 20명이나 온다고? 더 이상한 건 이유였다. 할아버지 유언장 공개 때문이라니.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유언장 이야기도 못하게 하셨는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내가 오늘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냉장고 맨 아래 서랍의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엄마, 뭐 하세요? 고등학생 아들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서류 봉투에서 손을 뗐다. 음식 준비하고 있어. 오늘 친척분들 많이 오신단다. 오전 10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20명이 모이니 큰 집도 비좁았다. 그들의 얼굴엔 모두 같은 표정이 어려 있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셋째 형님의 아내가 말했지만 진심은 없었다. 오히려 오늘 너도 끝장이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서 20명분의 상을 차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유언장이 진짜 있나? 집값이 얼마나 될까? 같은 이야기만 오갔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서류 봉투를 꺼내 앞치마 안쪽에 숨겼다. 그런데 중학생 딸 소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뭐 숨기는 거예요? 소영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당황해서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다. 봉투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이도 그때 들어와서 바닥에 서류들을 보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두 아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이미 늦었다. 저녁 식사 후 모든 친척들이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큰형님이 목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이제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막내 삼촌이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유언장 공개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 집과 땅은 원래 내 몫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구두로 약속하셨어. 순간 거실이 발칵 뒤집어졌다. 둘째 형님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증거도 없으면서. 셋째 형님도 가세했다. 나는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시작되었구나.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효자 노릇하더니 돌아가시자마자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 막내 삼촌의 아내도 나섰다. 우리가 서울에서 얼마나 자주 와서 아버지를 돌봤는데. 웃기지 마. 너희는 명절 때나 얼굴 비추면서. 큰형님이 화를 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놀라서 나왔다. 나는 아이들에게 방에 들어가 있어라고 했지만 이미 이 소동을 다 들어버린 상태였다. 그때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일어났다. 큰형님이 소개했다. 아, 이분은 아버지 담당 변호사분입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사실 고인의 유언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큰형님이 황당해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 공개 조건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일 뿐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폭풍이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가 왜 여기 모인 거야? 사기친 거 아니야.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변호사의 폭탄 발언 이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비난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는 슬픈 척하더니 지금은 유산을 두고 개싸움이었다. 진정하십시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 남기신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언장 공개 대상자는 지난 10년간 고인을 직접 돌본 사람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큰형님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형수님이야 당연히 돌봤죠. 며느리니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셋째 형님의 아내가 거들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당연하다고? 30년간 겪은 모든 일이 단순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친척들이 바라봤다. 네, 저는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10년 전 당뇨병 진단받으셨을 때부터 매일 혈당 체크하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서 밤새 간병했어요. 혼자서. 친척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치매 증상을 보이셨을 때도 24시간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움 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막내 삼촌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그건 며느리 역할이잖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역할이라고요? 그럼 시아버지 빚 5천만 원을 갚은 것도 제 역할인가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을 때 제가 파트타임 일을 3개씩 하며 갚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5년 동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도 여러분은 며느리 역할이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앞치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까 아이들에게 들킨 바로 그 봉투. 이 집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병원 진료 기록, 간병 확인서, 빚상환 영수증,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까지 30년간 모은 모든 증거였다. 친척들은 그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특히 휴대폰 화면의 영상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효자 노릇하다가 뒤에서 험담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증거 자료들을 본 친척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내 남편 현수였다. 그는 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현수는 벌떡 일어나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윤정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만큼 낯선 적은 없었다. 내가 감히 이 자리를 흔드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현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연하지.
너는 내 아내야. 아내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류 뭉치 중에서 몇 장을 꺼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내가 꺼낸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현수와 큰형님, 둘째 형님이 지난 석 달간 주고받은 돈의 기록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군요.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수는 더욱 화를 냈다. 그건 가족끼리 상의한 거야. 내가 알 바 아니야. 가족끼리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군요.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집 명의를 바꾸려고 위조 서류까지 준비하셨군요. 제 도장을 훔쳐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제 서랍을 뒤질 때마다 숨겨둔 카메라가 다 찍고 있었거든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현수가 몰래 내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현수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리고 급기야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여자가 정말. 그때 방문 틈으로 민준이와 소영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하지 마. 민준이가 소리쳤다. 소영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현수는 아이들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친척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아이들을 달래려 다가갔지만 현수가 나를 가로막았다. 애들한테까지 이런 걸 보여주냐?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어야죠. 나는 현수를 피해 아이들에게 갔다. 민준이와 소영이는 내 품에 안기며 계속 울었다.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서류 뭉치 맨 아래에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냐? 큰형님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정식 유언장이 나왔다.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에게 유언장을 건넸다. 확인해 보세요. 공증도 받았고 시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정식 유언장입니다. 친척들이 술렁였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고인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간다. 윤정이만이 진정한 가족이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막내 삼촌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조작된 거야.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터치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실시간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현수가 소리쳤다. 친척들도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쳐다봤다. 아까부터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고 있어요. 폭언, 협박, 심지어 저를 때리려던 것까지. 친척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30년간 계획해온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친척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친척들은 경찰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무슨 신고요? 큰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답했다. 가정폭력 신고와 재산침해 신고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경찰관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건넸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은행 거래 내역, 위조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현수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를 제지했다. 진정하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은 친척들에게 하나씩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내놓았다. 휴대폰도 잠시 압수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럴 권한이 있어요? 셋째 형님이 항의했다. 경찰관은 영장을 보여주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하나씩 휴대폰을 내놓았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시원했다. 신고인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친척들이 유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증거 자료들은 언제 모으신 건가요? 5년 전부터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요. 친척들은 내 말을 듣고 경악했다. 5년 동안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5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막내 삼촌이 물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속인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했던 것들을 기록한 거죠. 경찰관은 모든 증거를 수거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경고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인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친척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었다. 경찰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할 때가 온 것이다. 방에서 민준이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아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이 집의 모든 굴레를 끝내겠습니다. 친척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저는 여러분의 며느리, 시누이, 올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결연했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유산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요. 소영이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해.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분이?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순간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충격이었다. 나는 서류 뭉치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신청서였다. 이 재산은 모두 민준이와 소영이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내가 재산을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게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큰형님이 항의했다. 그럼 우리는 조카들도 못 만난다는 거야? 조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심으로 아껴주신 적이 있었나요?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은 처음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나와 아이들은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크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이었다. 엄마, 송편 이렇게 빚는 거 맞아요? 소영이가 서툴게 송편을 빚으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소영이를 도와줬다.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민준이는 마당에서 우리 강아지와 놀고 있었다. 지난달에 분양받은 작은 강아지였다. 아이들이 자유라고 이름을 지었다. 엄마, 정말 아빠 안 와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추석에는 오지 않기로 했다. 아빠는 아빠대로 지내고 있어. 우리는 우리끼리 명절 보내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하고 있었다. 집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저녁 준비를 하면서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가정 내 재산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시댁 친척들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뉴스에서는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여성은 승소 후 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연대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모임을 가졌다. 시댁 갈등을 겪는 여성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저녁을 다 차리고 우리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작지만 따뜻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가족이 되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밖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고 그 뒤로 현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호송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요. 나는 놀랐다. 현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다니. 문을 열고 나가보니 현수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윤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분노도, 동정도,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도 느꼈다. 드디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명절이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요. 때로는 용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